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머리 바뀌셨습니다. 아닌가? 네, 오늘 미용실에 좀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뉴스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약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제부터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총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8001번이고요. 이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그리고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물을 발송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예. 유튜브 댓글로는 참여를 해주셔서 선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미니 메시지나 혹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뉴스 만나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글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해서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동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원이 7월 20일까지 이어지거든요. 보름 남짓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좀 전망이 됩니다. 청원 시작한 지 13일 만에 100만 명을 넘겼고 지난달에 이 16일에 이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이고요.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원에 동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몰리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청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좀 막대한 숫자의 이제 접속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버를 늘린다 그랬는데 우원식 의장이 어제 이제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국회 그 서버를 확보를 해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눈에 띄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뭐 한 10여일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급하게 이제 확보한다고 해서 서버가 뭐 자판기에서 뽑아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까지도 이제 국민 참여를 하고 있다. 뭐 이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이긴 합니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서 자기가 이미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더 서버에 어떤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하루에 몇 번씩 그 들어가서 몇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나 이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허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자 숫자가 뭐 3만 명이다, 뭐 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숫자가 뜨긴 하는데 실제로는 잠깐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20-30분 정도 기다리면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기다리질 않고 그냥 어떤 몇 명이 들어왔나 보기 위한 어떤 사이트가 또 있다 그러던데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탄핵멍이라고 이제 그 개발자가 이름을 붙였던데요. 탄핵 청원을 기다리면서 멍 때릴 수 있는 사이트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참여자 숫자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뭐 향후에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이제 짚어볼 수 있는 사이트라서 어제 오늘 좀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100만 명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 국민청원이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청원이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첫 번째 청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한편 이 숫자에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 목소리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이고 마이동풍이니까 이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나 탄핵 청원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 평가를 하면서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접속이 원활했다면, 그러니까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에 촛불 집회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표출이 됐었는데 초기 촛불 집회의 참여자가 한 4-5만 명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그 당시랑 비교해보면 박근혜 때보다 17배 이상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뭐 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당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예, 대통령, 애써 이 탄핵 청원의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물론 이 탄핵 청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반문명적인 헌정 파괴 시도 그리고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든지 혹은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뭐 이런 것들을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이제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는 탄핵 청원의 100만 명 동의를 둘러싼 그런 어떤 그 논란스러운 목소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이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국민들이 여기서 탄핵 청원을 한 분들은요, 들어가서 신원 자기 본인 인증을 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어떤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이걸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유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가 만들어 놓은 이제 국민 동의 청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국회 청원법이 따로 이제 이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국회법 안에도 청원과 관련된 항목들이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5만 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해당 청원 같은 경우는 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이제 청원이 옮겨지게 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상임위 내에서 조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5만 명 이상이 공식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 사안을 다루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때에 있어서 이제 장벽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동의 청원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동의 청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본인 이 확인이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에 뭐 메일을 통해서 인증한다든지 SNS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걸 SNS를 통해서도 인증을 할 수가 있어서 실명성은 훨씬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SNS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소위 이제 화력전이라고 하죠. 이제 진영 사이의 대결이 벌어지면 서로 좀 많은 아이디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청원이 좀 남용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목소리를 이제 모아내는 기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 제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적인 신원 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절차도 조금 다릅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이 활용하는 것처럼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 혹은 이제 댓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하고 다른 데 비해서 국회 동의청원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는 법률로서 보장하는 제도다. 가장 엄격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건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건을 채운 청원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청원을 처음 발의했던 청원자 같은 경우는 인적 사항이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청원했다는 거를 써 있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심지어 뭐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될 때는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청원법에 따라서 국회가 해당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를 할 때 청원인을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지금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이 사안에 동의를 했지만 실명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 전달될 때는 첨부 자료 형식으로 이 해당 청원인들의 이름이 다 실명으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여기 쫙 써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즉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좀 실감할 수 있게 해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기존의 다른 청원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소상공인의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적극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회의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추진했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직접 공격하는 말을 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그동안의 경제 정책들을 평가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 활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을 이제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 전기료 지원 정책이라든지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지원 정책들을 마련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다. 네. 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반대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정책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그럴 거면 그냥 한 10억 원씩, 예.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서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이런 식의 화법, 토론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좀 피해야 되는 방식의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본인이 이제 과장해서 앞질러 가면서 과장한 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은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제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뭐 나중에는 이제 선별해가지고 지급할 수도 있다고 이제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한 가정당 한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버리면 그렇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전 국민한테 100억씩 주면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발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을 통해서 논리 전개하는 거는 이제 토론에 임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한 걸음 제가 이제 물러나서 보자면 그러면 25만 원씩 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서 오르고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19가 한창 그 팬데믹으로 번져가던 전국에서도 그때도 우리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25만 원씩 그리고 각 가정으로 치면 최대 100만 원까지도 현금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때 뭐 대외 신인도가 끝없이 추락을 하거나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물가가 폭증하거나 그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에 대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한 적도 있는데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냐 소비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느냐라고 했더니 1을 기준 100%를 1로 기준 봤을 때 0.26에서 0.36배. 1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26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가 소비 진작에 실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정책 보고서에 기반해 봤을 때 대통령의 비판이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는 아닌 거 많이 과장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정부 여당에서는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판하면서 만약 상대편이 한 2,000조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을 준다 만약에 주면은 그렇죠. 기왕 줄 거면 2,000조 주면 되는 거 아니냐? 2,000조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그럼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말과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과장됐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걸 비판하면 그 비판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뭐 토론은 할 수 있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한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이제 발전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민생 지원을 하자라는 민주당의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뭐 안덕을 의원 같은 경우 뭐 경제부 출신인데 안덕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거 예.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하는 내용과 실제로 정책 추진의 방향성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 혹은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 여당이. 굉장히 강조해왔던 거에 비하면 지난해 세수 결손이 한 80여조 원 정도 나섰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 올해 세수 결손도 지금 전망치로는 35조에서 40조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죠. 그렇습니다. 결손 자체가 어떤 쓸 일이 많아서 결손이 생겼다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른바 부자 감세, 세금을 덜 걷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종부세와 법인세를 많이 깎아주면서 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그걸 동일시해서 같이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어떤 양쪽의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했죠? 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렸고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어제 사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어제가 1일차 대정부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에 있었던 발언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이제 발언 때문에 본회의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그 뒤에 이어질 걸로 예정이 돼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결국 이제 상정이 안 됐습니다. 어제 그대로 이제 산회가 됐기 때문인데 오늘은 예정대로 첫 번째 안건이 대정부 질문에 앞선 첫 번째 안건이 이 해병대 특검법이 돼서 최상병 특검법이 돼서 일단 상정은 이루어진 상태고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유상범 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위헌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유상범 의원이 이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공통적인 논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제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되나요? 뭐 사실 이제 워낙 그 의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무제한 토론 같은 경우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면 종결해달라라는 동의서를 국회의장한테 제출할 수 있는데요. 3분의 1은 이제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동의장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지금 현재 국회 구성으로 이제 180석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면 180석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는데 민주당하고 이 뭐 개혁신당이나 혹은 이제 조국혁신당을 합치게 되면 180석을 또 훌쩍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오후에 종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오후 3시 39분쯤에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일 오후 3시 45분에 종결 동의서가 지금 제출이 돼 있고요. 시간으로.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내일 오후 4시 45분이 되면은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통과되는 거죠? 민주당만 해도 이제 의석수가 175석이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본회의 도중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과정이 거의 예고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상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다른 안을 제시했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특검법을 좀 합의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최상병의 일주기 19일 이전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양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정돼 있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사실상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교섭단체
다만 이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야당 교섭단체니까 민주당이 이제 선정이 돼 있고요. 비교섭단체 중에 한 곳인데 비교섭단체 중에서 의석수가 제일 많은 곳이 이제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이 또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추천권을 광고 듣고 다시 할까요? 네, 예. 조국혁신당의 양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특검 한 명을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특검 후보 한 명을, 근데 그 추천 권한을 양보를 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치 전국을 돌파하려면 어쨌든 뭐라도 협상을 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이 추천권을 원내 다른 정당, 근데 뭐 그게 당연히 이제 여당은 아닐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개혁신당 같은 다른 비교섭 단체로 주거나 혹은 대한변호사협회 같이 이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에 주자. 라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던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조국혁신당의 이 움직임은 또 뭐라는 연동이 되는 거냐면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이제 출마 일성으로 던졌던 것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게 되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법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세웠던 목적이 뭐 이거였습니다.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 같은 제3자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있는 지점이 슬슬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정도 제안이면 한번 얘기해 보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내 다른 정당이나 혹은 대한변협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이나 혹은 대한변협의 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굳이 따지자면 대한변협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혹은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같은 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해법을 문제 삼는 것이 이렇게 물기를 터주고 나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진짜 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긴 좀 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자면 타협안을 만들자라는 얘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굉장히 좀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를 실제로 오늘도 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3자로 대법원장을 지목해가지고 특검 추진하는 거, 이게 특검 수사 결과를 나중에 법원이 판결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건 상권 분립에 위배가 되고 아니 우리 당론이 애초에 별도로 있는데 우리 당론은 반대인데 왜 자꾸 당론을 무시하고 대안도 아닌 대안을 내놓은 다음에 너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궤변을 늘어놓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탄핵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얹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 출마를 발표할 때도 그랬지만 하루하루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에 아주 밀착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친윤 후보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이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 형국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의 목소리는 약간 좀 잦아든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뭐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들리는 것 같고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각되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원래 이 선거라는 게 자꾸 선명성 대결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가요. 과반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어떤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소위 이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원희룡 후보가 이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뭐 한동훈 후보가 지금 공언하는 것처럼 당정 관계를 좀 새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더 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갈림길일 건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형국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한동훈 후보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듯한 모습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당대회 형국이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게임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과연 유효한 그 전략일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전문가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용산이 그렇다면 끝까지 이 정도의 지원에 그칠 것이냐?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이전처럼 어떤 노골적으로 좀 거칠게 개입하고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또 한동훈 특검법 얘기를 상대 후보 진영에서 이제 꺼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